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박하양. 남편 정직한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9월에 남편 회사 관계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사이에는 친한 그룹이 만들어진 분위기였다. 그건 엄마들 모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매한 시기에 전학을 와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린 아들아이는 놀라운 친화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들 사이를 계속 겉돌고 있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걸어온 사람은 한진자 씨였다. 한진자 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멤버가 가장 많은 그룹의 리더였다. 덕분에 나도 그 그룹에 들어가 어울릴 수 있게 됐다. 엄마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으러 가고 애들을 데리고 다 같이 공원에 가서 놀기도 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친한 엄마들이 단체로 장난 전화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일이 생겼다. 나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라서 박하양 씨가 범인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했다. 저도 장난 전화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결백을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다.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한테도 이상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횟수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전화 자체가 찜찜했다. 아들아이 학교 문제로 여러 군데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그중에는 모르는 번호도 많이 있어서 구분이 어려웠지만 안 받을 수도 없었다. 장난 전화는 대부분 번호가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딱 한 번 번호가 표시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은 적이 있었다. 착신거부 번호로 등록해 놓는 게 좋겠지. 일주일 후 엄마들의 호출을 받고 한 카페로 나갔다. 소수의 엄마들만 나와 있었지만 분명 나를 단두대에 올리려는 분위기였다. 박하양 씨, 우리가 왜 불렀는지 짐작하지? 장난 전화 때문에 불렀어. 한진자 씨의 목소리는 싸늘하고 무서웠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2시간이나 취조에 시달렸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만 빼고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고 소득 없이 해산하기로 했는데 누가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한진자가 나서서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 떨어뜨렸겠지. 내가 전화 한번 걸어볼게. 한진자 씨는 분실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내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설마 내 가방에서 저 엄마 핸드폰이 있는 거? 왜? 내 가방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강렬하게 꽂혔다. 그러자 한진자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도둑질이야? 장난전화 범인이게 들통나니까 열받아서 이번엔 핸드폰을 훔친 거니? 장난전화 범인 너 맞지? 바른 대로 말해! 아니에요. 아마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누가 내 가방에 실수로 넣었을 거예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엄마들 모두가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장난전화는 증거 부족이라고 쳐도 이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감이야. 증인도 이렇게 많은데 빼박이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는 우선 내 가방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꺼냈다. 그때 화면에서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이 번호는 내가 착신 거부해놓은 번호하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같이 비교해봤다. 이상하네요. 이 번호 장난전화랑 동일한 번호예요. 그렇다면 장난전화 범인은 한진자 씨, 당신이에요. 뭐래니? 급 당황한 한진자 씨를 무시하고 나는 2대의 핸드폰을 나란히 꺼내 보였다. 모두가 핸드폰을 주목했다. 내 핸드폰에 착신거부 번호로 표시된 화면과 조금 전 분실했던 핸드폰 화면에 찍힌 번호는 동일했다. 이 번호로 장난전화한 거 맞죠? 뭐래니 정말? 나는 한진자 씨 손에 있던 핸드폰을 확인했다. 이거 평소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아니죠? 핸드폰 2개 갖고 다니는 거 맞죠? 이건 남 괴롭힐 때 쓰는 비밀번호인가 보죠? 돈 많은 사람들은 번호가 2개씩 있나 봐요? 깜빡하고 비밀 전화를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셨네요. 아니야! 오해야! 그만 인정하는 게 어떠세요? 장난전화 범인은 나다. 아니면 번호가 왜 2개나 있는 건데요? 왜 장난전화로 걸려온 번호랑 같은 번호를 가졌는지 설명해 보세요. 의외로 한진자 씨는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했다.
내가 실수로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끄는 건 사실이야. 처음엔 잘못 건 건데 다들 신상 털린 줄 알고 벌벌 떠는 게 우스워서 그만. 그런데 나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반성하고 바로 그만뒀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장난 전화는 발신자 표시 제한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범인이란 증거 있어? 그리고 내 가방에 다른 사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그거야말로 증거 있어? 심증만 있을 뿐 한진자 씨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한진자 씨는 기분에 끌려서 몇 번 장난 전화를 걸어본 것뿐이라고 말하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 여전히 그룹의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박하영 씨 때문에 우리 그룹 분위기가 나빠졌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진자 씨가 일부러 퍼뜨린 냄새가 확실하게 풍겼다. 그런 와중에 화해하는 의미로 우리 집에서 멤버들 다 모여서 점심 먹자. 이왕이면 애들도 데리고 와. 라며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불길한 느낌이 물씬 풍겼다. 하지만 안 가겠다고 하면 또 다른 후폭풍이 불어닥칠 게 뻔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끔찍했다. 초등학교만 쳐도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아들아이는 쉬는 날인데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신이 나 있었다. 덕분에 기분이 조금 가벼워졌다. 한진자 씨네 집은 으리으리했다. 잔뜩 힘이 들어간 게 확 티가 나는 화려한 런치 메뉴는 참가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게 틀림없어 보였다. 역시나 맛도 일품이었고 오고 가는 대화도 즐거웠고 아이들도 해맑게 뛰어놀았다. 오후 늦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 아들아이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는지 표정이 아주 밝았다. 런치 모임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한진자 씨를 필두로 단골 멤버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우리가 와서 놀랐지? 아침부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한데 박하영 씨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다시 엄습하는 불길한 예감.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하세요. 실은 어제 다들 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받은 반지가 없어졌더라고. 나중에 내 딸한테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어제 우리 애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잘 갖고 있으라고 하고 내가 줬는데 그만. 그래서요? 설마 이번엔 제가 그 반지를 훔쳤다고 말하려고 온 거예요? 어제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왔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니까 훔칠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어? 그렇게 따지면 다들 같은 조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애가 하는 말이 박하영 씨 아들하고 같이 놀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네? 우리 아들이 어쨌단 건데요? 이번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훅 들어왔다.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한진자 씨는 여유있게 웃음기까지 머금더니 박하영 씨 아들이 우리 애랑 같이 놀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집에 갖고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거야. 나는 일단 아직 등교 전인 아들아이를 급하게 불렀다. 그러자 꼬물꼬물 주머니 속에서 반지를 꺼내서 보여줬다. 아들아이 말로는 한진자 씨의 딸이 우리 집은 부자니까 반지 한 개쯤은 너한테 줘도 돼 라면서 줬다는 거였다. 나는 그 반지를 들고 한진자 씨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러자 어머 설마 했는데 역시 또 박하영 씨가 훔친 거였네. 수상한 장난 전화도 틀림없이 이 여자 짓이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아이한테 들은 그대로 사정을 설명했다. 내가 처음에 말했지?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라고. 내 딸한테는 할머니 유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애한테 불쑥 내준다는 게 말이 돼? 이번에는 한진자 씨 말이 꽤 설득력이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진자 씨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이건 순전히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저는 제 아들 말을 믿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모자간에 도둑질도 같이 하고 서로 편들어주고 놀고 있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우르르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다. 이 일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어른 싸움에 애들이 다치겠어. 나는 용기를 내서 당사자인 한진자 씨 딸아이한테 그날 일을 물어보기로 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지만 한참 시간을 끌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가 어른보다 몇 배나 정직했고 옳고 그름의 판단도 정확했다. 더 나아가서 엄마가 전화 걸고 그냥 끊는 거 많이 봤다는 말까지 털어놨다.
나는 모두가 있는 곳에서 한진자 씨에게 물었다. 한진자 씨 딸아이가 나한테 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유치하게 구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미안. 나도 처음엔 재미 삼아서 그냥 한번. 근데 자기들이 너무 겁을 먹고 벌벌 떠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 한진자 씨는 마침내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사과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혼이었다. 딸아이까지 끌어들여서 한심한 짓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진자 씨 남편은 엄마, 아내의 자격을 박탈했다. 대저택에서 쫓겨난 한진자 씨는 혼자서 살고 있다는데 파트 근무를 하며 생계를 꾸리느라 당분간은 심심할 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남편과는 몇 달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은 남편이 출장이 많은 탓에 나중에 스케줄을 조정해서 올리기로 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을 무렵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멀리서 살고 있는 이모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새하얀 드레스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드레스는 네 엄마가 병상에서 있을 때 너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거란다. 자기가 죽고 나서 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이 드레스를 전해주라면서 작은 네 체격에 기가 막히게 딱 맞게 만들었더라. 이모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한없이 샘솟았다. 아빠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엄마는 자기 병을 나한테 끝까지 말하지 않고 숨겼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뜨더니 나한테 네 얼굴 봐서 너무 좋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주름이 생기지 않게 옷걸이에 잘 걸어뒀다. 마치 오래간만에 엄마를 만난 것처럼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와서 보니 옷장에서 드레스가 없어졌다.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도둑이 훔쳐갔나? 완전 멘붕이었다. 잠시 후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너 왜 울고 있어?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내 드레스가 없어. 오열하며 간신히 말을 이어가는 나한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난 또 뭐라고? 그 드레스 내가 우리 누나 빌려줬어 라는 말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똑바로 설명하라고 하자 남편은 곧 자기 누나 결혼식이 있는데 드레스 빌리는 값이 만만치 않으니 차라리 내 드레스를 빌려주겠다고 하고 남편이 그걸 멋대로 빌려줬다는 거였다. 그건 그냥 드레스가 아니라 엄마의 유품이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눈물과 분노가 마구 엉켜서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나하고 남편 누나하고는 체형부터가 완전히 달랐다. 키 차이만 해도 20cm가 넘는데 대체 내 옷을 어떻게 입겠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어찌됐든 시누이는 시댁에 살고 있었고 당장 가서 내 드레스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나가려는데 남편이 못 나가게 태클을 걸어왔다. 너 혹시 지금 우리 집에 가려는 거야? 오늘 누나 약혼자랑 그쪽 부모님이 온다고 했어. 지금 가면 완전 민폐지. 라면서 민폐녀 취급했다. 어떻게 아내보다 누나를 더 애틋하게 여기는지. 다 떠나서 그 드레스만큼은 나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설교를 늘어놓는 남편을 무시하고 서둘러 시댁으로 갔다.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약혼자로 짐작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자기 금손 인정! 드레스까지 만들어버리네! 라는 말이 들려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누이는 집안일에 완전 똥손이었다. 금손이랑 워딩으로 추리했을 때 내 드레스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한 게 분명했다. 나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 드레스 돌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신우이한테서 드레스를 뺏었고 드레스 상태를 확인했다. 등이 신우이 사이즈에 맞추려고 했는지 등 부분에 절개선이 들어가 있었고 실밥이 풀어지지 않게 감침질해 놓은 상태였다. 신우이가 바느질했을 리는 없고 이걸 대체 누가 했을까?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러자 시선을 피하는 시어머니. 손이 신우이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우이와 시아버지는 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힘들게 살아온 걸 알고 나서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나도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친엄마랑 똑같이 여기며 따랐었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어떻게... 그러자 격양된 신우이와 시아버지가 나한테서 다시 드레스를 빼앗으려고 드레스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드레스를 잡고 있었는데 부지직하는 소리를 내며 드레스가 갈기갈기 조각났다. 조각난 드레스를 보고 충격받은 나는 오열했다. 신우이와 약혼자는 이게 무슨 매너니? 내 드레스 어쩔 건데 네가 다 책임져!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어떻게 드레스를 걸레로 만들어놔? 라고 나한테 모든 분풀이를 다했다. 나는 북받치는 눈물을 삼키며 조목조목 이 드레스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신우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만든 거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계속 내 시선을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자신이 딸을 위해 가담했던 일들을 눈물과 함께 폭로했다. 드레스뿐 아니라 약혼자한테 가정적인 이미지로 어필했던 요리도 전부 시어머니가 만들었다고 말이다. 신우이의 결혼을 서두르던 가부장적 남자의 전형인 시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식은 지 동생보다 먼저 올려야지. 라고 신우이의 가짜 이미지 만들기 작업에 압박을 가했다. 내 드레스를 몰래 훔쳐온 건 시어머니가 자기는 드레스는 못 만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정말 저 드레스를 너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니? 네. 내가 이모한테 받은 편지를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자 갑자기 큰 소리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한테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그때 남편이 나를 따라서 시댁에 도착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주저없이 내 뺨을 때렸다. 그러더니 험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누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남편한테 뺨을 맞은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우이 편을 들 수가 있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점입 가경으로 남편은 내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나는 우리 결혼식 포기하고 그 돈을 전부 누나 결혼식을 위해 바칠 각오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라는 폭탄 발언을 듣고 멘붕이 왔다. 우리 결혼식이라면서 혼자서 그딴 결정을 한 거냐고 묻자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자기는 결혼식 안 해도 상관없고 대신 그 돈을 누나한테 서프라이즈 할 생각이었고 그러면 축의금으로 돈 1,000만 원은 거뜬하다고 했다. 그 돈으로 가구며 전자제품을 사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드레스도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신우이한테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단 거였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이 정신 차려. 나 같은 남자 만났으면 감지덕지해야지. 너 같은 애를 또 누가 데려가? 라면서 또 나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을 저지한 건 시어머니의 외침이었다. 그만두지 못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 딸, 아들 어떻게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지긋지긋해. 이혼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고 절교하자 시아버지는 경솔하게 무슨 짓이냐며 호통을 쳤지만 신우이 약혼자 측에서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사부인하고 며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 세 사람은 상식도 도덕도 없고 내 아들을 저런 여자와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신우이가 약혼자한테 매달렸지만 약혼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신우이를 쳐다보며 그동안 잘도 속였네. 속이는 재주는 인정. 네가 쓰레기라는 걸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 하더니 미련 없이 나가버렸다. 그걸 시작으로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신우이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파탄이 났고 나와 시어머니도 각각 이혼에 합의했다. 나는 남편에게 따기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결혼식 비용을 신우이에게 유용한 것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았다. 시어머니는 결혼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던 시어머니가 나이로 봤을 때 직장을 찾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모시기로 했다. 지금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비록 내가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친엄마와 딸처럼 사이좋은 룸메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100%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편 이혼당한 두 남자와 파혼당한 한 여자의 말로는 나와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간 후 집안일에 똥손인 세 사람만 남았고 시댁은 한순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할 정도였다. 빨래는 당연히 제때 할 리가 없었으니 입을 옷은커녕 수건 한 장도 쓸 수 없는 지경. 그 꼴로 출근을 하자 회사에서 냄새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동료들이 기피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후 해고라는 불명예를 지고 퇴사당했다. 신우이는 전 약혼자로부터 결혼 사기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의 남동생까지 백수 신세가 되다 보니 세 사람에게 남은 건 극빈자 생활뿐. 하지만 수입이 없다 보니 그마저도 불가능했고 결국 집세며 관리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 세 사람은 단체로 공원에서 노숙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자업자득, 천벌이 아닐까 싶다. 갈기갈기 조각났던 엄마의 드레스는 시어머니가 전문 수선을 맡겨서 상흔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복원됐다. 지금은 엄마의 유품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결혼식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그런 남자와 일찌감치 이혼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대학 때부터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올봄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는 결혼식 장소로 여기가 딱이라고 둘이 동시에 마음에 든 곳으로 정했다. 소박한 교회와 아담한 레스토랑이 겸비된 마음에 쏙 드는 곳이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공간 문제로 하객을 많이 부를 수 없다는 거였다. 나는 특히 친척이 많은 편이라 하객수 조절이 큰 문제였다. 물론 이 문제는 부모님과 심사숙고해서 엄마 형제 부부, 아빠 형제 부부, 사촌들까지만 초대하고 사촌들 배우자나 조카들, 먼 친척은 초대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인원수를 맞췄다. 친척분들이 서운해하지 않게 부모님이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딱 한 명, 사촌오빠 부인한테만 연락이 제대로 가지 않았던 모양인데 이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고 말았다. 그 사촌오빠는 내가 특히 따르는 오빠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빠 부인 한진자는 극혐이었다. 이유는 한진자 씨의 인성 때문이었지만 돈 씀씀이도 비상식적이어서 오빠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툭하면 이모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놀러 다녔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도 무신경했고 그런 애를 두고 친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나간다고 하길래 이모가 주의를 줬다는데 나중에 오빠한테 말했다고 오히려 열을 냈다. 그 뒤로는 이모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면서 막 나왔고 그 일로 이모는 우울증 증세가 의심될 정도로 심각했었다. 심지어 한진자 씨는 오빠도 모르게 몰래 여기저기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펑펑 썼고 은행에서 날아오는 독촉장이며 전화에 오빠 역시 정신적으로 몰리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결국 직장까지 잃고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뒤로 오빠는 아직 새 직장을 못 찾고 있었고 그렇다고 한진자 씨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도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은 내 식구가 생활보호자 수당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촌 오빠를 초대한다고 해도
오빠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빠는 결혼식에 오겠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그것도 한진자 씨가 우리 딸들도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꼭 갈게요. 라는 메시지까지 적혀 있었다. 엄마가 분명히 오빠한테 얘기했을 텐데. 초대장도 오빠 이름만 써서 보냈고. 한진자 씨가 뭔가 착각을 한 게 분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결혼식장이 좁아서 오빠만 대표로 초대했어요. 이해하시죠? 라고 설명하고 초대할 수 없다고 하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왜 우리 남편만 부르는 건데? 지금 사람 차별해? 내가 가주겠다는데 나더러 지금 오지 말라는 거야? 어? 미안한데 언니가 와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촌들도 똑같이 가족은 안 불렀어요. 언니만 일부러 빼놓은 건 아니니까 이해해줘요. 계속 열받게 할래? 축의금 10,000원짜리 넣고 오래간만에 온 식구 맛있는 음식 좀 구경해보려고 했더니? 라고 자기 분풀이만 실컷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건 그렇고 축의금 10,000원으로 온 식구가 필요한 코스 요리를 먹으러 올 생각이었다니.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자기 생각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건 인지한 듯해서 일단 안심했다. 제일 친했던 사촌 오빠가 결혼식에 못 오는 건 너무 아쉽지만 진상녀 한진자가 같이 와서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다. 물론 비상식적인 한진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꼬치꼬치 따져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괜히 성질만 더 돋우는 결과가 될 것도 같고 무슨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교회에서 결혼식 예식이 다 끝나고 하객들은 피로연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했고 신랑 신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혼식 스태프 한 명이 당황한 모습으로 명단에 이름이 없는 분이 오셔서 피로 현장에 들어가겠다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라고 돌발 상황을 알려왔고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역시 한진자였다. 담당 스태프에게 어떤 사정인지 다 설명한 후 절대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냈다. 만약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경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물건을 부쉈을 경우에는 한진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괜찮다고 말해뒀다. 한진자가 워낙 비상식적이라 스태프들이 상대하려면 힘든 일이 많을 거란 건 알았지만 한 번뿐인 내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어진 예식에서 방금 전 스태프가 보이지 않았는데 피로 현장에 신랑 신부 입장을 하고 착석 후 하객들을 쭉 둘러보자 하객들 속에 한진자가 그것도 우리 부모님 옆에서 울고 있었대.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말로는 내가 자기를 괴롭힌다면서 아주 억울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진자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릴 뻔했던 장본인인 이모는 한진자가 갑자기 피로 현장에 등장하자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아마도 그동안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힘들었던 게 분명했다. 그런 와중에도 식은 진행됐고 내 옆으로 스태프가 오더니 한진자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고 했다. 저기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곧바로 스태프들 몇 명이 한진자 쪽으로 이동했다. 스태프들은 다른 하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조심 한진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진자가 반항했고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지만 스태프들이 데리고 문 쪽으로 이동했다. 한진자가 등장한 뒤로 속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힘들게 준비해온 결혼식을 한진자 때문에 망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무사히 피로연까지 다 마칠 수 있었다. 하객분들께 축하 인사까지 모두 듣고 난 후 스태프를 찾아 어떻게 됐는지 묻자 피로 현장에서 데리고 나간 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지만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커버했다고 한다. 그러자 화를 막 내더니 돌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고 한진자는 경찰까지 출동해서 연행해 갔다. 그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부모님과 이모 말로는 한진자는 결혼식이니 피로연이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피로연 음식에만 꽂혀 있었고 하객들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나 음식을 찾아 주방으로 난입 미리 준비해온 용기를 가방에서 꺼내서 거기다 음식을 마구 쑤셔 넣었다는데 주방 스태프들이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었고 한진자를 붙잡고 스태프를 불러서 경찰에 신고. 누가 봐도 이건 절도행위였다. 한편 한진자는 나는 신부 친척 되는 사람이야.
친척이면 당연히 나도 하객 아니야? 나 초대장도 받았어. 왜 이래? 근데 왜 나를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거 근무 태만이야? 됐고 음식이나 좀 챙겨서 가게. 이거 놔! 라면서 발광을 했지만 건장한 남자 스태프가 철저히 마크하다가 경찰이 도착한 후 신변을 넘겨줬다고 한다. 그 후 이모가 사촌오빠한테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사촌오빠는 화가 나서 한진자와 이혼할 결심을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한다. 더구나 한진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던 음식은 우리 하객들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결혼식 하객들이 먹을 음식이었고 예식장도 한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요리는 예비로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른 커플의 결혼식을 망치는 단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누군가의 소중한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중대 사건이었고 예식장 측의 신용 문제까지 결부되는 사안이었다. 한진자는 주방에서 음식을 엉망으로 만든 것 말고도 스태프들한테 난동을 부리면서 손에 닥치는 대로 조리기구며 요리용 가위를 들고 상해까지 입혔다고 한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총 1억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들었다. 그 말을 들은 한진자는 뭐 1억?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이게 전부 다 신부가 우리 식구를 결혼식에 초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책임은 신부한테 있어. 위자료도 신부한테 청구해. 라면서 난동을 부렸지만 그건 억지 논리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계기로 사촌오빠와 한진자는 이혼을 했고 한진자는 혼자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한진자 친정에서도 말도 안 된다며 등을 돌렸고 빚이 얼마건 그건 네가 알아서 갚을 일이라며 완벽하게 손절했단 후문이다. 애들은 사촌오빠가 맡기로 하고 이모가 같이 키워주셔야 했지만 오빠와 한진자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으셨다고 한다. 이혼 후 한진자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언제 다 갚을지도 모르는 빚에 허덕이며 하루 세끼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한다. 폭망의 자업자득. 이모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내 입장에서도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여자하고 두 번 다시 얽히고 싶지 않다. 진심으로. 내 이름은 김순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한 23살 회사원이다. 사회인 1년차 때 미팅에서 만난 장미인과 벌써 5년째 사귀고 있다. 반년 전부터 동거도 하고 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내왔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결혼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 일도 드디어 익숙해졌다. 난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전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여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갔다. 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며 앞에 앉아 계신 예비 장인, 장모님께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인사드리러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미인이는 5년 동안 교제했고 이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장인은 내 인사말을 듣고 내가 아니라 딸인 미인이를 바라보았다. 거침없는 말투였다. 왜 이 남자인 거냐? 아버님이 보인 예상 밖의 반응에 나도 미인이도 당황했다. 반대하시는 줄 알고 내가 뭐라 대답하려고 하자 아버님이 손을 내주었다. 아닐세. 딸과 자네가 정한 일이니 내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네만 그저 의문이 들어서 그러네. 그래서 순돌군, 자네는 고졸의 중소기업 사원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게다가 5년이나 일했는데 아직도 평사원이라. 뭐가 문제인 건지 눈치채지 못했던 난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대기업 사원이라면 몰라도 대기업엔 대학을 나온 사람 등 인재가 많지. 5년 동안 다녀도 평사원인 게 당연하지. 그런데 고작 직원 100명짜리 공장에 다니면서 아직도 평사원이라니 장래성이 없어 보여서 말이지. 월급도 대기업 직원이나 관리직에 비하면 적지 않나? 내 말이 틀렸는가? 그야 뭐... 우리 딸은 미인인데다가 심성도 고우니까 어디 사장 부인이나 교수 부인이라도 될 줄 알았거든. 설마 중소기업 평사원을 데려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터라 놀랐을 뿐이네.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신다. 그리고 김순돌고는 고졸이라면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나도 우리 아버님도 대학교를 나왔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대졸이야. 딸도 그런 가풍을 잘 아니까 대학 나온 남자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말이지. 물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고졸을 데려오는 건 좀...
선뜻 허락하기가 쉽지 않구만. 죄송하지만 아버님,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학력은 객관적인 증거일세. 노력했단 증명이지. 자네는 대학교 나온 사람들에 비하면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걸세. 여자친구는 순돌 씨는 건실한 사람이야 하고 날 두둔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대. 나도 그녀도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서로가 아니면 싫다고 강하게 얘기했대. 그러다가 난 잠깐 큰 소리까지 내고 말았대. 그러자 두 분은 흠칫하시며 아니,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하네. 그냥 고졸에다 장래성도 불투명한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아빠는 좀 걱정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잖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니? 엄마 말이 맞아. 딸 미래를 걱정하는 게 뭐가 어쨌다고.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말씀하시면 화 안 낼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렇게까지 열낸 건 처음이었지만 그만큼 상상 이상으로 비상식적인 분들이었대. 그래도 난 어찌어찌 그 자리를 잘 마무리했대. 며칠 후 한밤중 갑자기 여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대. 잘 지냈나? 잠깐 들어가겠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신발을 벗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두 분. 나도 여자친구도 아연실색했대. 오늘은 순돌군에게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왔네. 이런 늦은 시간에요? 게다가 연락도 없이. 뭐 숨기고 싶은 거라도 있는 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못하니까 고졸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앞으로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될 자네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이네. 아버님은 두툼한 서류를 나에게 건넸대. 겉표지엔 굵은 글씨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우리 집안 규칙이라고 쓰여 있었대. 이게 뭡니까? 아버님이 서류를 들고 한껏 힘을 준 손가락으로 가리켰대. 일단 이건 꼭 지키게. 아이는 대학에 보낼 것. 당연한 거지만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대학은 제외일세.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더니 쥐꼬리만한 월급이라 힘들겠지만 초등학교 입시, 중학교 입시 등등 각종 입시를 대비해서 학원에. 잠시만요.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괜찮네. 안심하게. 우리도 조언은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까. 돈은 못 줘도 좋은 학원은 소개해 주겠네. 연락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오더니 두꺼운 서류를 들이밀질 않나.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난 겨우겨우 두 분을 돌려보냈대.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거듭 사과했대.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앞으로도 순돌 씨한테 무례한 태도로 대할 거면 연 끊을 거야 경고하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덕분에 그런 급 방문은 더 이상 없었다. 그 꼭 지키라는 규칙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둘과 양가 부모님까지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6명이 함께하는 식사는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결혼 인사를 올리자 예비 장인 장모가 폭탄 발언을 했다. 그 순돌군에 관해서 뒷조사를 의뢰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더구만. 빛도 없고 바람도 안 피우고. 어머님이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아니 뭐 고졸인 건 좀 걸리긴 하지만 턱걸이로 합격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나머지 4사람은 깜짝 놀랐다. 난 재차 확인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후회할 일 없도록 흥신소에 의뢰해서 뒷조사를 했네. 안심하게. 돈은 꽤 들었지만 자네한테 달라고 할 일은 없을 테니까. 제 뒷조사를 하셨다고요? 물론 자네 부모님도 다 조사해달라고 했네. 사돈이라고 해도 가족이 되는 거니까 당연한 절차 아니겠나? 만약 전과가 있다든지 행실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안까지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나? 예비 장인은 가방에서 사진을 잔뜩 꺼냈대. 나와 우리 부모님을 도찰한 사진이었대. 엄청난 양의 불법 촬영 사진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대. 버럭 화내려는 부모님을 말리고 난 예비 장인 장모에게 말했대.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한 볼일이 있는데 깜빡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을 진정시켜드리려고 본가에 들린 나에게 여자친구가 사과의 전화를 걸어왔대. 그리고 자기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했대. 그래, 미인이가 연을 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봐줄 것도 없겠네. 나도 반격해야겠어. 저쪽이 뒷조사를 했대. 나도 똑같이 해주마. 몇 주 후 나와 우리 부모님, 미인이까지 4사람은 미리 약속을 잡고 예비 처가로 향했대. 아버님도 어머님도 의아해 보이는 얼굴이었대. 그래서 할 얘기란 게 뭔가? 아버님의 질문에 난 대답했대.
저희도 뒷조사 좀 했습니다. 뭐야? 두 분은 얼빠진 표정이었대. 아버님은 고함을 질렀대. 무례하기는 멋대로 뒷조사를 하다니. 지난번에 두 분 다 하셨잖아요. 난 도찰된 사진을 테이블에 늘어놓았대. 그중엔 아버님과 어머님이 각각 바람을 피우는 현장이 찍힌 사진이 있었대. 두 분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행위는 덮어놓고 상대를 탓하기 바빴대. 그러다 결국 날 탓하기 시작했대. 아버님이 소리쳤대. 왜 이놈 감히 우리 부부관계를 망쳐? 먼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 아버님 아닙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격한 부부싸움을 시작한 두 사람을 뒤로하고 우리는 자리를 떴대. 그 후 두 분은 이혼했대. 어머님은 불륜뿐만이 아니라 집안 재산을 다 써버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졌다고 한다. 두 분은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진흙탕 싸움을 했대. 불륜 상대의 배우자에게도 들켜서 둘 다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서를 받았다고 한다.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보고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 의지할 곳 없는 두 사람은 각자 낡은 집에 새들어 살며 빚을 갚으려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와 미인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날 나는 사귀고 있는 여친에게 선물하려고 한 주얼리 샵에 들어갔다. 내가 샵 안으로 들어가자 한 점원이 나를 흘끔흘끔 보더니 나한테 다가왔다. 나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가벼운 복장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못했고 점원에게 이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점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으로 실례지만 이 상품은 고객님께서는 좀 하는 말투가 내 신경을 거슬렸고 열이 받아서 실례인지 알면서 왜 하는데? 내가 뭐가 좀이지? 내가 뭘 입고 와서 뭘 사건 그건 내 자유 아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딱 한 가지. 당신이 고객을 대하는 그 태도야. 그러자 점원은 기분 상하셨다면 뭐. 점원과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손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입고 있는 수트핏만 봐도 고급으로 휘감았다는 게 느껴졌다. 점원은 나를 대할 때와는 달리 자동 반사적으로 그 남자한테 종종걸음으로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라며 굽실거렸다. 그 정도였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슈트핏 남자가 방금 전 내가 여친 선물로 찜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점원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바로 목걸이를 꺼내서 보여줬다. 나한테는 주제 파악 좀 하라는 식의 태도였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잠깐만 그거 방금 전에 내가 먼저 보여달라고 했던 거잖아 라고 하자 점원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저기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세요? 댁 같은 서민이 이런 명품을 살 돈이 있으시겠어요? 에? 내가 보여줄 깜냥이 안 돼서 안 보여줬단 말을 꼭 하게 만드셔야겠어요 손님? 그만 나가줄래? 라고 자기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난데없는 막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을 때 샵 안쪽에서 신입으로 보이는 점원이 들어왔다. 그러자 좀 전에 점원은 너 마침 잘 왔다. 여기 진상 고객 좀 상대해. 나는 VIP 고객이 있어서 이만. 그러더니 내가 처음 점 찍었던 상품을 필사적으로 슈트남에게 푸시했다. 아직 경험치가 한참 부족해 보이는 신입은 나한테 송구스럽다는 듯한 몸짓으로 어떤 상품을 원하시냐며 깍듯하게 접객을 시작했다. 아까부터 화가 나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 처음엔 싫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의외로 보석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고 내 질문에 정확한 답변과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해줬다. 좀 전에 무개념 점원은 돈 많은 손님한테서 실적을 올려보려고 열심히 비싼 목걸이를 영업 중이었다. 반면 신입은 가격이 높을 걸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해줬다. 그때 이 샵의 사장이 매장에 나타났고 신입이 나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죄송합니다. 신입을 실례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더니 신입을 물리고 베테랑으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 신입사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사장의 배려를 거절했다. 무개념 점원은 사장이 나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표정으로 연신 우리 쪽을 힐끔거렸다. 나는 무개념 사원을 무시하고 이 신입사원이 저한테 여친한테 선물할 거면 요즘 20대 여성 취향에 딱 맞는 이 목걸이가 좋다고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랑 저 반지로 할 생각이에요. 라고 하자 사장은 아주 흡족한 얼굴이었다. 신입은 깜짝 놀랐고 무개념 점원은 현타가 왔는지
놀라서 눈을 희번덕거렸다. 하긴 그럴만도 했다. 추천받은 목걸이 외에 내가 추가로 고른 반지는 이 샵에서 가장 값나가는 반지였기 때문이다. 원래는 조금 더 둘러보고 나서 약혼 반지를 고르려고 했는데 오늘 접대해준 신입사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봐주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사장은 내 멘트에 아주 흡족해했다. 덧붙여서 나는 사장에게 이 신입사원은 보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게 느껴져요. 설명도 어드바이스도 정확하고 지금은 신입이지만 앞으로 이 샵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사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 담당은 이 친구로 고정해주세요.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라고 하자 신입은 깜짝 놀라면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자 무개념 사원이 우리 쪽으로 슬금슬금 오더니 이분은 누구신지? 라고 묻자 사장이 나를 소개했다. 이분은 얼마 전에 한국에 지점을 세우려고 해외에서 귀국하셨고 IT 기업 CEO로 계신 분이야. 나도 VIP 고객님 소개로 얼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샵을 말씀드렸더니 한번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어.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의 소개를 듣고 난 무개념 점원은 멘붕 그 자체. 저는 그런 분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만 아까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러시면 담당은 이런 신입이 아니라 베테랑인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뭐? 그러더니 무개념 점원이 신입한테 뭐해? 저쪽 손님한테 안 가보고 이분은 지금부터 내가 담당할 테니까 얼른 가봐. 그렇지만 이분이 야, 너 같은 신입이 보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VVIP 고객을 접대하겠다는 거야? 저희 막내가 아직 물정을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라면서 아까와는 아주 상반된 표정으로 살살거렸다. 어느 상점이나 마찬가지로 매출 목표니 개인 실적이니 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내 담당에 대려고 빌붙을 리도 없고 신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입사한 신입이 선배가 하는 말에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 억울해하면서도 다른 고객한테로 옮겨가려고 하길래 내가 못 가게 막았다. 그건 아니지. 내가 방금 내 담당으로 해달라고 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고객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신입이 고객님 같은 셀럽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건 아직 불가능합니다. 라고 떠들어대길래 나는 여유 있게 그쪽 눈높이는 이쪽에서 사양이야. 옷차림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내가 먼저 보여달라고 했던 목걸이도 다른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나중엔 나가라는 망언까지 들었는데 내가 계속 그런 점원한테 족객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이 신입은 이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야. 누구처럼 비싼 거나 팔아서 자기 실적이나 채우려는 얄팍한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야. 라고 전곡을 찌르자 점원은 기가 죽어서 말인 못. 사장은 대표님 말씀이 사실이야? 얼굴이 벌겋게 흥분된 사장은 손가락으로 입구 쪽을 가리켰다. 자넨 방금 해고됐어. 고객을 차별하라고 누가 가르쳤지? 기본도 모르면서 어디서 베테랑 행세야? 당장 여기서 나가! 그렇게 해서 무개념 사원의 해고 장면을 직관했다. 무개념은 즉시 매장에서 퇴장했고 사장은 나한테 몇 번이나 사과했다. 나는 결과적으로 좋은 신입사원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을 거지 취급할 땐 언제고 다시 내 담당을 하겠다고 밀고 들어오는 그 뻔뻔함은 뭘로 설명이 가능한 건지 원. 자기 딴엔 신입보다는 베테랑인 자기가 담당하면 내가 더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야 뭐야. 어이 상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그 후 나는 그 샵에 단골이 됐고 샵에서 고른 약혼 반지를 들고 여친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했다. 물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여친도 목걸이며 반지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나도 정기적으로 들렀지만 그 신입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샵의 베테랑으로 성장했다. 담당하는 고객마다 모두 대만족인 걸 보면 뛰어난 재능을 겸비한 건 틀림없어 보였다. 한편 무개념 점원을 해고한 후 사장이 재조사를 한 결과 신입이나 다른 직원들의 실적까지 전부 자기 것으로 둔갑시켜서 실적을 조작했던 게 드러났고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그 정도쯤은 능히 했을 인간이란 건 나도 본 게 있어서 충분히 짐작이 갔다. 그 샵에서 해고당한 후 사장의 인맥을 타고 안 좋은 평판이 두루두루 알려지면서 접객 태도도 불량하고 남의 실적을 가로채는 양아치라는 게 알려져서 아무 데서도 채용이 안 되자 조용히 시골집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진리다. 나는 남편과 아이, 세 식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한진상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다정하고 집안일과 육아에도 협조적인 남편. 나는 내가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테서 오래간만에 메시지가 왔다. 어머, 진아네?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 있니? 진아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만나서 점심을 먹는 친한 친구였다. 진아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한테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메시지에는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다. 항상 밝고 천진난만한 진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곧바로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다. 평소에 진아라면 무슨 고민이 있거나 열받는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걸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이때 이미 진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가는 것이 있었다. 왜냐면 진아는 최근에 남친이 생겼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은근히 조바심이 나 있었다. 아마도 그 문제로 뭔가 안 풀리는 게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방면에서는 내가 진아보다 인생 선배니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 주 토요일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진아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태가 심각했다. 사귀고 있는 남친이 바람을 피운 것 같다면서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자고 일어나니 자기가 불륜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였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충격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진아를 보며 그 마음이 와닿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말할 때조차도 부럽다. 나도 빨리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하고 싶다. 라면서 누구보다도 결혼에 대해 동경하던 친구가 진아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속여온 그 남자에 대한 분노로 치가 떨리고 그 남자 부인에게 이 사실을 당장이라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심정은 이해가 갔지만 그 남자한테는 아이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미 집까지 알아뒀다고 했다. 흥신소에 부탁이라도 한 거냐고 묻자 다른 친구한테 그 남자가 사는 집까지 미행을 부탁했는데 그 친구 눈으로 그 남자가 아내, 아이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했단 거였다. 그럼 사진도 있어? 확실한 거야? 사진은 못 찍었대. 너무 가까워서 찍으면 들킬 것 같아서. 그래. 그런데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유부남한테 속은 것도 분하고 와이프는 무슨 죄야? 애까지 있는데. 그러게. 진아 말이 다 맞았다. 만약 진아가 진상을 알리지 않으면 그 와이프는 남편한테 계속 속으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 되니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진아를 말리는 게 맞는지 밀어주는 게 맞는지 갈등이 생겼다. 나 말해야겠어. 잠깐만. 진아는 결심을 내뱉은 후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고 성큼성큼 길을 걸어갔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우리 집 가는 방향인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 건 아니겠지?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진아가 걸음을 멈춘 곳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이었다. 진짜 우리 아파트잖아. 이 아파트 101호야. 응? 진아 입에서 나온 번호는 우리 집하고 똑같은 번호였다. 왜 네가 얼굴이 죽상이야? 인생은 직진이야. 진아야, 잠깐만. 말리지 마. 이거 놔. 여기 우리 집이야. 뭐? 우리는 서로 놀라서 순간 얼어붙었다. 일단 침착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확인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정말 이상한 점은 진아 남친의 키,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진상 씨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들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미궁에 빠졌고 진아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시 확인했지만 역시나 집 주소는 우리 집과 일치했다. 갈수록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진자한테 남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역시나 우리 남편이 아니었다. 염색머리에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달랐다. 우리 남편은 평상시에 헐렁한 옷을 좋아하는데 사진 속 남자는 딱 붙는 스타일의 유행을 의식한 복장이었다. 얼굴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마스크를 낀 사진이 많아서 확실하진 않았는데 진아 말로는 그 남자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라고 했다. 진상 씨는 외꺼풀이니까 역시 동일 인물이라고 보긴 힘들었다. 일단은 진아를 달랜 후 직진도 좋지만 작전상 일부 후퇴하기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새 작전이란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당분간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 남자를 풀어놓고 때를 기다리자는 거였다. 일단 진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자 앞에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고, 우리는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그러자 겉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몇 가지 드러났다. 진아에게 남자가 보내는 "나 다녀올게, 나 집에 왔어" 등 "잘 자" 뭐 이런 메시지가 한진상의 생활 리듬과 완전히 일치했다. 특히 "나 지금 퇴근해" 라고 보낸 메시지는 남편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완전히 일치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저 우연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포인트였다. 머리며 옷차림은 충분히 변장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러던 중 진아가 "이런 식으로 하다간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여. 우리 둘이 그 남자를 앉혀놓고 정체를 까발리자" 라고 대담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그 즈음에는 한진상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진아의 대범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결전의 일요일, "나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 정말? 웬일로 친구를 다 만나? 저녁은? 친구랑 한잔하고 헤어질 거라 먹고 들어올게." "그래 알았어. 친구 잘 만나고 와." 라고 배웅을 한 후 곧바로 진아에게 연락을 했다. "그 인간 지금 나갔어." "알았어." 나도 행동 캐시. 진아가 알려준 장소로 서둘러 출발. 작전 장소에 도착하자 진아와 남자가 있었고 당당하게 그 앞으로 지나갔다. 만약 나와 상관없는 사이라면 나를 보고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크게 동요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나중에는 진아에게 "우리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하더니 나를 피하려는 것처럼 나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때 "왜 이쪽이야? 꼭 그래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 라면서 태클을. 우리 둘이 양쪽에서 남자를 포위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자의 정체를 간파했다. "그만 정체를 드러내시지. 벌써 다 들통났거든?" 라고 하면서 남편의 머리를 한 대 치자 뚜껑이 벌어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남편은 바닥에서 가발을 주우면서 나한테 "난 좀 어떡해?" 라면서 자포자기한 듯이 묻길래 그간의 일을 진아와 번갈아가며 브리핑해줬다. 그러자 나하고 진아가 친구 사이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지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나는 남편에게 "너무 당연한 얘긴데 너랑은 이혼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너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었지? 웃기지 마." 진아는 반지를 꺼내 보였다. 프로포즈의 반지까지. 그것만 보면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가 틀림없어 보였다. 자신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자 앞으로 자신이 처하게 될 지옥을 미리 감지한 건지 얼굴은 점점 더 흑빛으로 변했다. 나는 곧바로 남편과 이혼했다. 아이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일은 시부모님께도 소상하게 진상을 설명해드렸고 변장까지 하고 나가서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대극노하셨다. 바로 연을 끊자는 말과 함께 다신 이 집에 얼씬도 말라면서 주먹 세례가 이어졌다. 내 남편이 불륜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상대가 진아였다는 건 경악스러울 정도로 충격이었다. 하지만 진아 역시 자기와 결혼 약속을 한 남친이 사실은 유부남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만약 결혼한 남자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사귀지 않았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진아는 전혀 몰랐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다. 이번 일은 우리 둘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혼 후 이중인격 전 남편은 나하고 진아에게 각각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고 말았지만 가발까지 쓰고 불륜이라니. 완전 자업자득, 사필귀정. 그 잡채라고 본다. 회사에서 월급은 받고 있지만 우리 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하고 월급 받아야 수중에 남는 것도 없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처지도 못 되다 보니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꽤 긴 시간 극빈자 생활에서 벗어나긴 힘들 거라고 본다.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남자 중에 친구를 속인 유부남이 바로 내 남편이었다니.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쿨하게 과거와 결별했고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남자를 찾자고 서로를 위로했. 여자친구가 있었다.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 부모님도 몇 번 만나 뵈었으니 약혼한 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후배가 생겼다고 했다. 그 일 자체는 축하할 일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왠지 그녀는 그 후배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오붓하게 데이트를 할 때조차도 그 후배 얘기만 쉴 새 없이 해댔다. 당연히 난 그런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에 그 후배 얘기 많이 하네? 솔직히 나 별로 재미없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회사 여자 후배 얘기만 해대면 너도 재미없을 거잖아. 불만을 토로했더니 뭐야 질투라도 하는 거야? 하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도 그녀는 그저 웃어넘겼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 후배라는 놈이 그 집에서 나왔다. 그땐 화가 나거나 슬프다기보단 올 게 왔구나 싶었다. 둘이 있을 때 그녀는 끊임없이 그놈 얘기만 늘어놓았으니 당연하게도 그녀를 향한 애정 같은 건 진작에 남아있지 않던 난 그녀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뭔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이왕이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회사엔 3일간 휴가를 냈다. 첫날엔 캠코더를 하나 샀다. 저녁엔 그녀의 방으로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며 내일부터 출장을 가서 내일 모레 돌아온다고 알렸다. 그녀는 보고 싶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눈은 활짝 웃고 있었다. 아마 내가 없는 동안 그놈과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 조만간 내가 크게 한 방 날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말이다. 그래서 다음날 캠코더를 가지고 차를 렌트해서 그녀가 사는 건물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걸로 준비는 끝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귀가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그놈과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난 그녀의 집 문 앞까지 가서 집안 상황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에게 푹 빠져서 둘만의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낮 시간인데다 창문도 열려 있어서 안쪽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도 모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더니 샤워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난 그녀의 아버지도 당신 딸의 추태를 보게 해서 앞으로 나눌 대화가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에서 떨어져서 바로 아버님에게 전화했다. 무슨 일이야? 기분 좋게 전화를 받는 아버님.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죄송합니다. 따님과 헤어지게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말했다. 전화 너머로 아버님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고 이유를 물으시길래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확인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전환해달라고 말씀드린 뒤 한 손엔 후면 카메라가 켜진 영상통화 화면, 다른 손엔 캠코더를 들고 마치 이도류 건법을 펼치는 무사처럼 그녀의 방으로 돌격했다. 힘차게 문을 열고 자, 안녕하십니까? 아주 발랄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상상한 건 퀴즈 프로그램에서 정답이 공개되는 순간과 비슷한 그림. 둘은 신속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이미 한창 즐기고 있었다. 침실 안쪽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곤 나체 상태로 일 치르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그녀와 그놈. 아주 좋아.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난 그렇게 말하며 카메라 2대를 들이댔다. 아버님, 보고 계세요? 잘 보입니까? 하고 떠들어대며 침실 불까지 켰다. 아직도 그대로 굳어있는 두 연놈. 핸드폰에선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아버님의 목소리.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당장 거기로 가겠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다. 그녀는 어땠냐고? 네가 여길 어떻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대. 그러다 갑자기 그놈이 그녀를 밀치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려고 했대. 하지만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었대. 내 옆을 지나갈 때 복부를 발로 차버렸대. 쓰러진 놈의 몸 위에 올라타서 도망치면 네 인생 끝장낼 거야. 협박했더니 덜덜 떨면서 그대로 굳었대. 그리고 카메라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그 광경은 찍지 않았대. 여자친구는 뻔한 대사를 냈대. 아니야, 이거 다 오해야. 그 말만 반복했대. 그 사이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도착했대. 일반 도로를 고속도로처럼 달리셨나 싶을 정도로 빨리 오셨대. 도착하시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아버님의 보로령이 떨어졌대. 어머님도 아버님을 두둔했대. 유혈 사태를 영상으로 남기긴 좀 그래서 이때 카메라를 껐대. 그러면서 놈이 유부남인지 물었대. 그러자 결혼은 안 했고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길래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주소를 메모했대.
나중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울먹이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개소리를 했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자랑 난 약혼한 사이였어. 그런 관계를 파탄내고서 너만 무사할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경고하고 옷을 던져주고 방에서 쫓아냈대. 그리고 여자친구 쪽을 봤더니 무릎 꿇고 설교를 듣고 있었대. 이미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바로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냈대. 파혼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그 자리에서 청구했더니 그녀는 안 돼! 세댄 소리를 질렀대. 아버님 어머님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대. 제발 용서해달라면서 애원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무리였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끊어내기도 어려웠고 약혼한 사이였으니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도 드려야 했대.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선 대충 얼버무리기로 했대. 내 안에선 그녀와 결혼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정한 상태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본가에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대. 대화라기보단 나와 우리 부모님이 이별을 통보하고 저쪽 부모님이 온몸으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대. 우리 부모님도 그녀와 알고 지낸 지 몇 년은 됐고 우리는 약혼할 사이였으니까 그녀가 미래의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꼴이 됐으니 용서가 될 리가 없었대. 특히 엄마는 격분하면서 저런 못돼 먹은 걸 며느리로 맞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얼른 위자료나 뱉어내고 우리 아들 눈앞에서 꺼져버려. 무서운 얼굴로 쏘아붙였대. 물론 그 뜻에 나도 아빠도 이견은 없었고 결국 그녀의 부모님도 받아들였대. 그리고 그 사이에 난 불륜남에게도 따끔한 맛을 보여줬대. 회사와 본가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위자료를 청구했대. 그랬더니 어디서 내 번호를 알아냈는지 전화해서는 왜 우리 집이랑 직장에까지 퍼뜨린 겁니까?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쪽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헛소리를 하길래 나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은 뒤 왜냐니? 당연한 걸 물으시네? 회사 후배라면서 남의 약혼자를 뺏었잖아. 그 정도 각오도 없었던 거냐? 그냥 잠만 잔 건데 나한테 왜? 앞으로 난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위자료 보내면서 네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되새김질하면서 살든가 라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선배에게 손을 댔다는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도 밉보이게 된 불륜남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했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대. 전 여자친구도 약혼자가 있는데도 후배와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서 불륜남처럼 눈칫밥을 먹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고는 나한테 징징거리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 무시해버렸대. 자기한텐 이제 나밖에 없다든지 이제 잘할 테니까 파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내용이었대. 내가 질투한다며 웃어넘기던 그녀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한테 매달리다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도저히 다시 생각해볼 마음은 들지 않아서 그냥 무시했대. 물론 두 사람에겐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냈대. 덕분에 둘 다 큰 빚을 지고 부모와 연도 끊겼다고 들었지만 다 자업자득 아닌가 싶대. 내 이름은 이덕호.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로 일하면서 혼자 살던 내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 건 비가 오던 어느 날 밤이었대. 그날은 야근하느라 평소보다 귀가가 늦어져서 종종걸음으로 빗속을 뚫고 서둘러 집을 향해 걷고 있었대. 집 근처 공원 앞을 지나는데 벤치에 온몸이 쫄딱 젖은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대.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밖에 있는 게 이상하단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을 걸어보았대. 그러자 여성은 지칠 대로 지친 얼굴로 날 바라봤대. 이대로 여기에 두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대. 집에 도착해서 여성에게 샤워하시라고 했더니 그녀는 순순히 샤워를 하고 내 옷으로 갈아입었대. 따뜻한 밀크티를 만들어줬더니 고맙다고 인사하고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23살이라는 이 여성은 만나던 남자에게 속아 돈을 다 뺏긴 뒤 버림받아서 망연자실에 있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 의지할 데 없다던 여성은 갈 곳이 없다면서 절망하며 고개를 푹 숙였대. 사정을 알게 되니 더더욱 모른 척하기 힘들어진 난 여성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도 된다고 말했대. 그녀의 이름은 김미자라고 했대. 같이 살게 되자 그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해주었대. 날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는 미자에게 난 조금씩 끌리고 있었대. 그리고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 미자가 나에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대.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전보다 더 집안일이나 요리를 완벽하게 해냈고 얼마 안 가 난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되었대. 사귄 지 1년이 지났고 내가 프로포즈하면서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난 우리는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대. 처음엔 알콩달콩 잘 지냈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자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대. 날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젠 집안일은 뒷전이고 매일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는 것이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밤 늦게까지 통화하는 미자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반성은커녕 오히려 발끈하면서 시끄러워! 남자는 닥치고 일이나 해! 큰 소리만 쳤대. 그런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급기야 저녁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기 시작했대.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도 저녁밥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미자는 혼자 나가서 외식하고 오는 날도 잦았대. 어느 날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는데 미자가 저녁 준비도 안 하고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녁밥이 없으면 그렇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해달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잔뜩 화가 난 미자가 밥그릇 가득 밥을 퍼서주더니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갔대.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여기서 먹어! 라면서 화장실 문을 닫았대. 난 벙찐 상태로 멍하니 있었는데 거실에서 큰 목소리로 내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대. 슬쩍 들여다보니 실시간으로 SNS에 내 욕을 하고 있었대. 그만해! 하고 말리러 갔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멍청한 남편이에요. 화장실에서 저녁밥을 먹는 기행까지 저지르다니. 놀랄 노짜라니까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중계했대. 화를 내며 불만을 말해도 비웃으며 바보 취급만 할 테니 그쯤에서 포기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대. 도를 넘는 유치한 행동도 질렸고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 본성을 드러낸 미자에게 애정 같은 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대. 그 후로도 거의 매일 미자는 나에게 언어폭력을 가했고 난 끝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대.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대. 그래서 미자를 반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대. 그리고 난 미자를 일부러 도발해서 내가 인신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공유하는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대. 그런 얘기를 회사 선배에게 했더니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같이 화를 내줬대. 그리고 내 작전을 도와주겠다고 했대. 어느 날 야근하고 집에 갔더니 평소처럼 미자가 소파에서 뒹굴고 있었대. 테이블 위엔 먹다 남은 피자가 널브러져 있었대. 소파 주변엔 빈 맥주캔이 굴러다녔대. 귀가한 날 보고 마침 잘 됐네. 피자 한 판 더 주문해. 지갑이 텅텅 비었으니까 네 용돈으로 좀 사. 라고 했대. 월급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볼멘 소리를 했더니 미자가 당신이 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잔소리할 시간 있으면 가서 알바라도 해. 오히려 화를 냈대. 집에서 게으름만 피울 거면 너도 나가서 일해. 하고 좀 세게 나갔더니 내 계산대로 미자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저번처럼 라이브를 켰대. 여러분, 조금 전에 남편한테 협박당했어요. 일하라고 강요하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계하기 시작했길래 난 몰래 회사 선배에게 그 라이브를 녹화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떠드는 미자를 도발하려고 매일 집안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나한테 소리나 지르는 주제에 네가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하자 격분에서는 나에게 빈캔을 던져댔대. 그리고 닥쳐! 날 불러들여서 여기 살게 한 건 너잖아. 현모양처인 척 좀 했다고 결혼까지 뚝딱 해버리냐? 멍청하기는. 라고 했대. 그 순간 미자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나에게 접근했다는 걸 깨달았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나에게 그녀가 너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결혼까지 꼴이 냈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아무 쓸모도 없고 촌스러운 데다 도움되는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불평을 해? 진짜 최악이다. 멍청이! 쓰레기! 하고 심한 말을 쏟아냈대. 언어폭력을 증명하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영상을 확보했으니 날 계속해서 공격하는 미자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서 라이브를 껐대. 불같이 화내는 미자에게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방금까지 날 잡아먹을 듯 호통치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는 이성을 되찾았대. 갈 곳 없는 날 버리겠단 거야? 미자는 동정에 호소했지만 라이브 다 녹화했으니까 언어폭력으로 고소할 거라고 응수했대. 그러자 그녀는 이번엔 울먹이면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당신도 알잖아. 호소했다. 울어도 소용없어. 이미 이혼은 결심했으니까 빨리 나가줘 하고 재촉했더니 혀를 한번 차고는 이제서야 재미 좀 보고 사나 했는데. 진심을 토해냈다. 난 미자를 집에서 쫓아내고 언어폭력을 내세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고로 미자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라이브를 본 건 극소수의 친구와 내 회사 선배뿐이었다. 스스로 언어폭력의 증거를 남긴 셈이 되어버려서 위자료를 물어내게 된 미자는 나와 결혼한 뒤 몰래 모아왔던 비상금으로 위자료를 냈다. 그 돈은 결국 내가 번 돈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미자가 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미자가 쓴 생활비가 돌아온 셈 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이혼하고 얼마쯤 지났을까?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두운 빗길을 걷고 있었는데 공원 벤치에 우산도 없이 앉아있는 미자가 보였다.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가더니 괜찮으세요? 말을 걸었다. 그러자 미자는 연약한 척하면서 저 남친한테 속아서 돈을 다 뺏기고 버림받았어요. 라고 했다. 난 남자에게 달려가서 저 여자 조심하세요. 지금 한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경고해주고 그 자리를 떴다. 그 후 미자는 자기를 걷어줄 남자를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고 공원에 사는 이상한 여자로 동네에서 꽤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돈도 없이 지저분한 행색으로 배회하는 미자가 약간 불쌍하기도 했지만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난 보고도 못 본 척하곤 했다.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엔 미자 같은 여자는 싹 잊었고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 이번엔 정말로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신중하게 다가가고 싶다. 내 이름은 김일순.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사는 23살이다. 우리 가족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오빠 김장남만 편애하고 나와 6살 아래인 여동생 이순이는 당연하다는 듯 거의 하녀처럼 취급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은 전부 나와 동생에게 떠맡기고 엄마는 전업주부인데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느라 우리는 친구와 노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둘은 매일 청소와 요리만 하는 날들을 보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대충하면 부모님은 무조건 여자는 결국 시집이나 갈 몸이니까 집안일을 완벽하게 못하면 인생 끝이야.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우리를 옷장에 가뒀다. 부모님과 오빠가 외식하거나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했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언젠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 결과 난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에 보란듯이 한 번에 척 합격했고 꿈꾸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되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부모님은 주변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집에서는 너한테 학비는 못 대줘. 알바에서 내 선을 딱 그었다. 학업과 집안일 그리고 알바까지 병행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고 4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지만 어찌어찌 대학을 졸업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다. 나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바쁠 거야 라고 전했더니 부모님은 엔지니어? 그게 뭔데? 알바야? 라고 물으며 내 일을 전혀 이해 못하는 눈치였다. 어떻게든 빨리 일에 익숙해져서 돈을 모아 집을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자진해서 야근하며 일을 익혔다. 그 사이에 고등학생이 된 동생은 내 몫까지 집안일을 떠맡으면서 친구와 놀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감시당하며 살고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아끼고 아껴서 월급은 거의 다 저금했다. 부모님은 내가 알바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월급이 적다고 거짓말해도 들킬 일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을 다 모았을 때쯤이었다. 통장을 확인하고 잔액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알아봤더니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금시초문인 내역이 있었다. 카드 회사에 물어봤더니 지난달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5만 원이나 되는 식사를 한 걸로 되어 있었다. 난 바로 부모님을 의심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늘 내 지갑에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훔쳐간 건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예상할 수 있는 건 내가 자는 사이 방에 몰래 들어와 가져갔다가
슬쩍 내 지갑에 다시 돌려놨다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난 방문에 방어를 달았다. 누군가가 들어오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잔꾀를 냈다. 잠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종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하지만 난 자는 척을 하면서 이대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온 건 역시나 엄마였다. 엄마는 내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내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견하자 그걸 그대로 들고 방을 나갔다. 또 엄마 마음대로 내 카드를 쓰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 후 엄마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되찾아오기로 했다. 잠든 엄마의 방에 몰래 들어가 지갑을 열었더니 그 속엔 역시 내 신용카드가 있었다. 카드는 무사히 되찾았으니 나중에 벌어질 일을 상상하면서 스르륵 잠들었다. 다음날 저녁, 일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았더니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의 사장님한테 온 전화였다. 들어보니 엄마는 내 신용카드가 본인 지갑에 있다고 굳게 믿고 아빠와 오빠를 데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세 사람이 코스 요리를 즐기며 술까지 실컷 마신 탓에 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청구되었다. 며칠 전부터 코스 요리를 예약까지 해서 먹고 마셨지만 돈이 없었던 이 세 사람은 사장님한테 혼쭐이 나고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내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한다. 난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아서 일단 회사를 나와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엄마가 카드는 어디다 빼돌린 거야? 소리를 질렀다. 당연히 내가 다시 가져왔지. 어떻게 내 카드를 마음대로 쓸 생각을 해? 지난달에 쓴 것도 갚아. 그렇게 따졌더니 엄마는 키워봤자 시집이 나갈 텐데 여태 안 쫓아낸 것도 감사해야지. 은혜 갚는다고 생각해. 다 갚으려면 한참 멀었어 얘. 억지스러운 변명을 했다. 한술 더 떠서 오빠는 동생이 오빠한테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안 내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떠들어대고 아빠는 거기에 동조했다. 알겠어. 동생 데리고 나갈 테니까 멋대로 써제낀 내 돈 돌려줘. 딱 잘라 말했더니 엄마가 너희들이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나 그런 거 용서 못해. 평생 가정부 노릇하면서 집에서 같이 살아. 라고 하면서 내 가방을 뺏어서 마음대로 지갑을 꺼내더니 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신용카드는 내 방 옷장에 숨겨놓고 왔다. 덕분에 아무리 찾아도 카드가 보이질 않으니 엄마는 초조해 보였다. 카드 어딨어? 빨리 돈 내라니까! 엄마가 빽하고 소리 질렀을 때 그전까진 조용히 지켜보던 사장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아까부터 두쩌두쩌 하니까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어. 됐고 빨리 따님한테 돈 돌려줘. 안 그럼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고 사장님이 버럭 화를 냈더니 세 사람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알겠습니다. 돈은 낼 테니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정했더니 당장 내 눈앞에서 따님한테 돈 안 돌려주면 가만 안 둬. 사장님은 당장 돈을 인출해 오라고 요구했다. 엄마가 마지못해 돈을 뽑아오더니 음식값만 내면 안 되나요? 곤란해하며 사장님에게 물었다. 그러자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은 거야?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하며 음식값을 내고 지난달에 마음대로 쓴 내 돈도 돌려줬다. 그리고 2번 다시 이 가게에 오나 봐라. 막말을 내뱉고 도망치듯 가버렸다. 난 사장님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고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죠? 빨리 그 집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요. 사장님은 그렇게 위로하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바로 그때 난 집에서 나올 결심을 했다. 2시간 후 난 다른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회사 근처 아파트를 빌려 동생과 둘이 살게 되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바로 연락했다. 난 그 연락을 무시하고 엄마 명의로 산 동생의 핸드폰을 해약하고 새 핸드폰을 사주었다. 엄마가 어디 숨어있는지 당장 말해. 당장 안 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등등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길래 차단하고 모든 연락수단을 끊어버렸다. 여동생과 함께하는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고 우리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일상을 살게 된 동생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청춘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나도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벗어나면서 행복한 삶을 즐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집에 남은 가족들은 우리가 떠나면서 집안일 할 사람이 사라지자 집을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응석바지로 자란 오빠는 부모님 등골을 빼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요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식비가 2배 넘게 뛰었고 용돈도 못 받게 되었다. 결국 오빠는 빚을 졌고 아빠의 월급만으로는 변제할 수가 없어서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러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친척들도 점점 상대해주지 않게 되어 부모님과 오빠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지금은 엄마랑 오빠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나와 여동생은 동네에서 쓰레기집으로 유명해진 본가 근처로는 2번 다시 발걸음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사이다 무비튼. 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남편, 나까지 셋이서 살고 있고 패션 의류업을 경영하고 있다. 대학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회사의 대표를 맡아서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다. 물론 나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은 1박 2일의 일정에 출장이 있었고 아들 정우는 남편한테 맡겨놓고 갔다. 친정이 너무 멀어서 아들아이를 부탁할 형편이 못 되는 게 힘든 점이었다. 그러던 때에 남편 회사에서 업무 개혁이 추진됐고 출근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택할 기회가 생겼다. 남편은 재택근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출근을 조정했고 그 덕분에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됐다. 출장 일정이 늘어났지만 남편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내 일에 대해서 항상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날은 출장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와서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누구지? 하고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봤더니 빌라 집주인이었다. 전화를 받자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자기네 집에서 불이 났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라는 건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사적으로 네? 하고 다시 물었다. 자기네 집에서 불이 났다고! 화재! 그제야 이해가 된 나는 경악했다. 지금 어디냐고 묻길래 출장이라 나는 다른 데 와 있지만 집에는 남편과 아들아이가 있을 거라고 대답한 후 2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다급하게 물었다. 집주인은 다시 울먹이면서 둘 다 안 보인다고 했다. 시간은 밤 9시. 심야는 아니지만 아들아이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남편이 아들아이를 재웠을 거고 그렇다면 둘 다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컹했다. 그런데 왜 불이 났지? 하는 반문도 들었다. 남편은 담배도 안 피우고 주방은 IH였다. 머릿속은 이미 멘붕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정신을 끌어모아서 부모님께 사정을 알렸지만 공포와 혼란 상태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을 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진 기억나지 않는다. 남편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은 흔적도 없고 답장도 오지 않았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택시기사분께 고속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부탁해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없이 현금으로 요금을 드리고 잔돈도 안 받고 뛰어내렸다. 우리 집은 6층짜리 빌라였는데 집 앞에 몰려든 군중들과 소방차의 규모가 화재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던 섬뜩한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자 검게 그을린 곳이 보였고 우리 집이 틀림없었다.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대원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내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 정우야! 내가 애타게 소리치며 다가가자 소방대원은 내 앞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다. 위험해요! 물러나세요! 안 돼! 안 돼! 소방대원은 현재까지 집안에서 사람이 구출됐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흥분해서 소리치는 걸 들었는지 집주인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정우 엄마, 여기 있었네. 걱정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흐느낌이 통곡으로 변한 나는 집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아무 의식 없이 이끌려갔다. 그러자 거기에는
건강한 모습의 정우가 엄마! 나는 한 걸음에 뛰어오는 아들아이를 꿈속인 듯 꼭 안았다. 정우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한숨을 돌린 나는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우 입에서 가히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아들아이와 같이 있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집에 없었다는 거였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옆집 사람이 집안에는 아들아이가 혼자 있었다고 증언해줬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소방대원분이 오셔서 화재 원인은 아들아이가 추위 때문에 전기난로를 계속 켜놓고 잠을 잤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알려주셨다. 난로 근처에 불이 탄 비닐이 발견됐고 열기가 비닐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걸로 추정된다는 거였다. 얼마 후 나한테 연락을 받은 양가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모두 달려오셨는데 시부모님의 표정이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느낌만 있을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지만 진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을 무렵 뒤늦게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남편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남편이 불륜 중이란 걸 확실하게 감지했다. 내가 전화를 받자 남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너무나 태연하고 태평하게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다며 미안하다는 거였다. 남편이 집을 비운 지 얼마나 지난 걸까? 집이 불이 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내가 지금 어디냐고 묻자 어디긴 당연히 집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럼 정우는 뭐하냐고 묻자 옆에서 새근새근 곤히 자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라니. 정우는 내 옆에 있었고 혹시 무슨 문제는 없는지 검사하기 위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저질러 놓고도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도 그 말이 사실이면 소원이 없겠는데 정우 지금 구급차 기다려. 내 옆에서.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당신이 모르는 게 또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나서 까맣게 다 재로 변했어. 뭐? 불이 나?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당신은 집에서 정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집이 다 타서 쟤만 남을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부모님들은 상황을 모두 이해하신 눈치였지만 나와 아들아이를 생각해서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자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나 때문에 집에 불이 났어. 엄마 미안해. 보일러를 어떻게 틀어야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전기난로 켜고 잤는데 그만. 자기 때문에 불이 났다며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들아이를 꼭 안아줬다. 그런 거 아니야. 정우 네 잘못 아니야. 정우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운 엄마 아빠 잘못이야. 정우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우리 집이 없어졌잖아.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혼자서 집 잘 보고 있어야 하는데 잘못됐어요. 정우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이 나는 고통을 느꼈다.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내 마음을 다 아는 친정부모님이 친정으로 가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뒤를 따랐다. 그러자 조용히 계시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나를 붙잡으며 예,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실은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다음날 나를 찾아왔다. 오자마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로 나를 다시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진짜 미안해. 실은 어제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꼭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거든? 당신한테 말하면 애를 혼자 두고 제정신이냐 그렇게 화낼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그래도 우리 정우는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집은 화재보험 들어놨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아.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남편은 초라하고 한심하고 세상 허접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출장을 갈 때마다 당신이 정우를 어머니께 맡겼었다고 하시던데 기억 안 나? 그런데 어제는 마침 어머님 아버님이 여행을 가고 안 계셔서 정우를 그냥 혼자 두고 나간 거잖아. 아니야? 누가 그래? 아니야. 당신은 증거놀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사진도 있어. 이것도 어머님한테 받았거든. 자, 남편은 내가 결정적인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순간 움찔했다.
당신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가 당신이 불륜녀하고 같이 있는 걸 목격하셨대.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지 뭐야? 뭐? 남편은 어떻게 그런 우연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어렵게 꺼낸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 시부모님은 여행지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나중에 남편을 혼내주려고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고 하셨다. 하지만 남편이 정우를 집에 혼자 두고 나와서 바람을 피웠다는 것과 남편 때문에 하마터면 정우가 죽을 뻔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증거 사진을 넘겨주신 거였다. 가정적이고 좋은 아빠인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불륜 여행을 가려고 그 어린애를 추위에 벌벌 떨게 혼자 뒀다는 게 말이 돼? 얼마나 스릴 있고 깨가 쏟아졌을까? 내가 남편을 몰아치자 얼굴이 파랗게 질린 남편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나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이혼할 거라고 하자 남편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매달렸다. 며칠 후 시부모님이 나서서 남편을 처리해 주셨고 남편도 내 말을 따르게 됐다. 당연히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매달 교육비를 입금하는 걸로 조건을 내세운 후 바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불륜녀와 남편은 회사 동료로 사내 더블 불륜이었다. 화재의 원인이 불륜관계 때문이란 게 회사에 알려진 후 전 남편은 지방으로 좌천됐다. 불륜녀에게는 회사뿐 아니라 집으로도 내용 증명을 보냈다. 불륜 여행 중 아이를 혼자 방치한 것 때문에 집에 불이 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분은 격노했고 불륜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남편분은 나한테 따로 사과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위자료까지 보내왔다. 또 남편분은 자기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앞으로 애들이 엄마와 만나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했다. 불륜녀는 자기 남편한테 애들만큼은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했다는데 불륜 때문에 나는 하마터면 아들아이를 영영 못 볼 뻔했는데 어디서 모성애를 내세우는지. 어쨌든 남편과 불륜녀는 어쩌다 세상 흔한 불륜을 그냥 저지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식이 죽을 뻔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변에서의 비판은 더욱 냉혹했다. 소문은 남편이 좌천당한 곳까지 삽시간에 퍼졌고 낯선 곳에서 고립된 왕따로 디폴트 값 설정 끝. 불륜녀 역시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지만 그 정도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